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인사과목 담당하고 있는 변희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사고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적자원 개발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과 인사고과, 그렇죠? 이 내용들을 또 상기시켜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챕터 1 인사고과 그 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사평가 제도입니다 라고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평가 제도로서 이렇게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뭐 하려고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인사고과는 자, 능력을 파악해서 해당하는 직무보다 능력이 가진 우리 인적 자원의 능력이 더욱더 높다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과가 높다라고 한다면 승진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먼저 인사고과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해서 그 조직에 대한 조직의 구성원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유용성을 파악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고과의 목적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고용관리에 있어서 합리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맡은 바 직무보다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면 교육훈련을 그렇죠? 만약에 맡은 바 임무보다 조금 더 능력이 풍부하다라면 승진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죠. 그렇죠? 고용관리의 합리화를 가져올 것이고 교육훈련에 있어서 그렇죠? 그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켜 주게 될 것이고요. 자, 임금관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경영자의 능력을 또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인사고과입니다. 자, 인사고과의 원칙과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직무 그 기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직무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인사고과를 해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공정타당해야 되겠죠. 공정성의 원칙, 그 다음 독립성, 누군가의 옆에서 이 입김이 불어넣어지면 안 되겠죠. 독립적으로 인사고과를 행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수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납득이 가야 할 것이다. 납득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사고과 할 때 여러분 저 근로자는 그럴 것이야. 어떨까요? 올바르지 않겠죠? 추측은 배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소급이라는 게 뭐죠? 거슬러 올라감을 얘기합니다. 자, 고가의 오차와 오류는 어때야 될까요? 배제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오차 많이 나타나는 거 좋아요?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구성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인사고과가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타당한가? 자, 그 고과 내용이 목적에 타당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신뢰성은 그 고과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 그렇죠? 신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용성은요, 끄덕끄덕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를 본다라는 것이고요. 실용성이라는 건 역시 기업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인사고과를 통해서 무엇을 판단해 볼 거예요? 편익. 항상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가를 살펴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여러분 어때요? 아주 올바른 인사고과를 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인사고과의 평가 방법입니다. 상대적인 평가 방법과 절대적인 평가 방법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도 여러분
그렇죠. 상대적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절대적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사지선다형의 문제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서열법, 상대, 강제할당법 해서 여러분 상대평가 방법 이렇게 암기를 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자, 요즘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까지도 내용까지도 파악을 해주셔야지 된다. 올바른 학습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열법 가볼까요? 우리 서열법은 앞서서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열을 매기겠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서열법은요. 또 어떤 부분이 좀 올바르지 않냐라고 한다면 제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혹은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서열법이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두 명이서 1등과 2등을 나눠야 된다. 나 1순위 할게. 너 2순위. 올바르지 않겠죠? 그 생각을 해주면서 서열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쌍대 비교법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2명씩 골라서 계속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쌍대 비교법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강제할당법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강제로 할당합니다 라는 것에 포인트 주세요. 무슨 소리일까요? 강제할당법은 우리가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보면요. A등급, 그죠? B, C 이렇게 A뿔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를 해요? 등급을 매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적을 낼 때 강제할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C는 몇 퍼센트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절대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평정척도곡값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평정척도곡값법 이름부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죠. 자,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숙련적인 부분, 노력, 그렇죠? 근무 성적 이런 요소 이런 평가 요소를 미리 선정해 두고 그렇죠? 어느 정도 발휘하였는지 판단해서 점수로 수량화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척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표현이 항상 붙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법, 대조리스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은요.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국가 수업 같은 것들을 행할 때 이렇게 체크리스트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 평가 리스트 우리가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평가 문장들을 만들어요. 근데 기술형 문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국가의 평가 방법에 절대적 평가 방법을 나열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장을 만들고 리스트화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러분 또 무엇이 있어요? 채점 기준표라는 것까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법은 사실은 채점하는 자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일단 무엇부터 기술한 문장을 만들어 놓는 것부터 이 평가할 문장을 만들어 놓는 것부터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쓰나요? 라고 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현혹 효과라는 것을 배우실 텐데요. 네, 이런 현혹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그 효과를 적게 나타낸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비교가 가능하고 계량화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장점이죠. 이제 단점을 이야기한다라면 좀 제가 피곤하다는 점. 네. 우리가 일단은 그 행동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절차도 빡빡하다. 채점 매길 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점수와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말표현으로 한 줄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끄덕끄덕 넘어가 주시기 바랄게요. 한번 확인을 꼭 좀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체크리스트법은 시험 문제로 출제 빈도수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제성
선택법이라고 하는 거, 강제 선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적합하게 기술한 서술문 2개와 적합하지 않은 서술문 2개를 이렇게 2개씩 각각 구성을 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구나 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제상태법을 사용할 때는 이런 말표현들이 꼭 붙어요. 2개의 서술의 문장이 나온다. 적합한 것과 적합지 않은 2가지의 서술문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표현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유기술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가장 단순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자유기술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간편하지만 비교가 어렵고 평가 결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평가 방법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중요사건 평가법, 중요사건기술법 똑같은 말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에 드립니다. 어디? 종업원의 성공적인 밑줄. 그 다음 여러분 실패한 업적 밑줄. 자, 이렇게 성공적인 부분과 여러분 실패한 부분을 다 모두 기술한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인 방법까지도 여러분 서술을 합니다라는 표현으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실패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성공적인 부분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적어놓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또 단점이냐면 이렇게 계량적인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요사건 기록법의 그렇죠. 중요사건 평가법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밑에 나오죠. 행위기술 고가법이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중요사건 평가법을 기초로 해서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요. 자, 계량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발전시킨 방법이에요. 포인트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계량적으로 5점부터 10점까지 범위를 나눈 척도를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체크 포인트를 두시면 아주 여러분 중요사건 평가법하고 행위기준 고가법하고 여러분 어떨까요? 조금 더 구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상대적, 절대적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MBO라고 합니다. 뭐요? 목표에 따른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MBO, 목표 관리라고 하는 이것은 상사와 부하가 공동으로 무엇을요? 목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성과를 만들어 나가보자 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같이 상의도 해요. 의사결정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업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고 상사는요. 부하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직원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좋은 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목표에 따른 평가 방법이다 라고 해서 MBO라는 여러분 이렇게 약어로도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평가센터 평가 방법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뭐 센터 평가다라는 말표현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센터 평가 방법은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 혹시 신입자일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에 합숙을 시켜가면서 뭐 이렇게 토론하고 그죠? 문제 해결하고 이런 나아가는 방안들을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좀 줄어들고 있어요.
비대면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자, 평가센터 방법은 말 그대로 평가센터에 합숙을 시켜요. 그래서 개별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막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 안에서 리더십이 어떤지 이런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입자들에게도 많이 여러분 활용되는 방법이고요. 더불어서 관리자들한테도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리더십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되는 방법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평가센터 평가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출처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겠다. 자, 그래서 평가 정보의 출처에 따라서 그렇죠. 어때요? 관리자들은 주로 여러분 관리자들이 기본적인 평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관리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료 평가 어렵죠, 사실. 그죠? 나의 동료를 평가한다라는 거. 하지만 관리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의 눈빛으로 바라봐서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자, 우리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렇죠. 관리자들도 못 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하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인,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본인 평가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요? 네, 물론 동료 평가도 기업에서는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그렇죠. 고객 평가. 여러분들 뭔가 AS 서비스 센터라든지 그런 방문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뭘로 와요? 메시지로 오죠. 평가해 달라고. 그죠? 친절은 했는가? 여러분 그 지점이 깨끗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평가들을 받아보는 고객 평가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평가라고 인정이 되기도 해요. 자, 360도 양가로 쳐놓으시면 좋겠고요. 같은 말 다면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요 포인트를 제가 본인에게 드렸어요. 다면 평가는요, 여러 방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인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본인 포함해서 상사, 팀, 구성원, 여러 등등 고객과 같은 여러 부수적으로 여러분 다수의 그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본인을 제외한 이런 말표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본인을 꼭 포함한다라는 것을 포인트 잡아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정형화된 문장하고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여러분 어때요? 파악을 먼저 해주는 것이 공부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정형화된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주면서 확인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아주 찰떡같이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별표 3개짜리인가요? 네, 매우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인사고과의 평가에 대한 오류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도가 진짜 있나 봐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죠? 너무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상동적 오류, 태도라는 것은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이직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조직 구성원 중에 이제 다른 기업에서 오는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 친구 A 기업에서 왔다면서 그 기업은 굉장히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잖아. 저 친구도 기본 베이스가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정확하겠네 라고 평가하는 방법.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얘기로 결합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가 있다. 네, 평가가 있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끼리끼리 모이잖아. 이런 말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집단, 그 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왔을 거야.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동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혹 효과라고 하는 거 아주 반짝반짝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가장 빈도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혹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의 평가 요소에
굉장히 인상이 어떻다라는 거죠. 강한 인상이 남았어요. 너무 호의적으로. 너무 잘해. 너무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남았다. 그것이 여러분 강하게 인상이 남아서 다른 평가 요소를 평가할 때도 다 좋게 혹은 하나에 딱 평가했을 때 별로였어 라고 한다라면 싹 다 비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이루는 그런 오류를 바로 우리는 현혹 효과, 후강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꼭 정확하게 기억해 주고 계셔야 되겠어요.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라떼는 나는 말이야, 고과자 자신의 그 특성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다. 피고과자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대비의 오류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앞전에 우리가 평가한 사람, 이 피특정인의 피고과자의 그 평가가 다음 평가자의 그죠? 다음 피고과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오류,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 오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 포인트 잡아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대화 오류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경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많이 범하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예요.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좀 높은 점수로 평가를 주다 보니까 그 중간보다 다 위에 있는 점수를 맞게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후하게 평가하려는 경향. 보통 동료 평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나타나요. 같이 맨날 보고 지내니까 그죠? 아무래도 평가할 때 조금 더 후하게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오류를 관대화 오류라고 한다. 자, 가혹화 오류. 가혹화 경향, 엄격화 경향, 이런 말표현으로 동의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이름만 봐도 알겠죠. 가혹하게 평가했다. 자, 평균이 70점이면 다 70점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가혹화하였다라고 해서 엄격화 오류, 가혹화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 중간 단계로 평가를 해놓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류, 중심화 오류, 중심화 경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쵸? 그것을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류들은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간대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혹화, 중심화 경향이 있다라면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뭐라고요? 앞에서 공부했던 강제할당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조금 더 이런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기출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인사고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았더니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이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왜죠? 라고 얘기하면 우리 절대평가 방법이 이 친구들이 아니었죠. 서열법, 상대비교법, 강제할당법은 우리가 상대평가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쵸? 네,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올바른 표현은 읽어주고 넘어와 주세요. 자, 다음 주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승진 경로의 원칙이죠. 그쵸? 이 친구 본 적 없어요. 그쵸, 여러분? 끄덕끄덕. 자, 인사고과에 여러분 구성 요건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신뢰성, 뭐라고 써 있어요? 피고과자가 평가자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신뢰성은요, 이런 고과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가, 그쵸?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읽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죠? 나머지는 올바른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와 주시고요. 다음 문제, 다음 인사고과의 평가 방법입니다. 상대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거 골라주세요. 몇 번? 동그라미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우리 체크리스트법 어땠죠? 상대적 평가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 방법이다. 맞아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넘어와 주실 수 있겠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여러분, 성공적인 업적.
실패한 업적 모두 기록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했더라? 중요사건 평가법.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더니 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특정 피고가자가 다음에 평가될 피고가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대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던가? 대비 효과, 대비 오류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 상동적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1번 현혹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죠? 2번은요. 대비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번이네요. 그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정답 따라서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교육훈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고과가 끝났어요. 만약에 직무가, 담당 업무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너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교육훈련을 개발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 능력에 이런 역량을 학습시켜 드리기 위한 그렇죠? 체계적인 관리 활동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훈련의 목적을 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교육훈련이라는 것은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장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구성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함량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렇죠? 이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순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 이런 순서는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포인트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 드렸습니다. 자,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의 인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이 교육훈련이 왜 필요한가의 필요성의 인지가 된다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성의 인식,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요, 실시합니다. 어떻게 실시하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교육훈련을 다룰 것인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죠. 때마다 발생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담당자들, 인사 담당자, 우리 급여 파트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대상자를 선정했죠. 자, 교육훈련의 내용 어떤 것을 연말정산의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누가 그렇죠. 이렇게 강사 그렇죠? 강사진들을 또 다시 선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 뒤에서 교육훈련의 방법들을 공부할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훈련을 할 것인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교육훈련의 시기. 언제? 상반기, 하반기. 연말정산이니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기 전. 그렇죠? 뭐 1월이나 12월 달 정도? 그럴 때 우리가 만들겠어요. 어디에서? 뭐 대강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소강당에서 할게요. 라고 이렇게 장소 같은 거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교육훈련이 끝나고 나면 꼭 우리 어김없이 평가를 해놓죠. 평가를 해놓고 그 정보들을 수집해 놓습니다.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 이 평가 방법의 4단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체크해 줄 필요 있겠죠? 별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1997년도에 여러 가지의 그렇죠 경제적인 상황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적으로 변했다, 변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다, 인사관리에 정착하게 됩니다라는 말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되면서 교육훈련도 따라붙게 되는데요. 교육훈련에서도 무엇을 파악할 것이다? 이렇게 성과 측정 및
그 평가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교육만 했다라고 하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이제는 4단계에 지금 나눠져 있죠.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것이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커크퍼트릭의 4단계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반응평가라는 것은 여러분 프로그램,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느낌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포인트. 만족도 평가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평가는요. 이렇게 참여했던 교육훈련에 참여했던 자들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의 향상도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동평가라는 것은요, 훈련이 종료가 되고요. 그 참가자들이 어디에? 직무에, 현장에 복귀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는가? 성과, 행동에 나타난 그 변화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행동평가라고 합니다. 자, 결과평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편, 비용과 편익, 요 말편 꼭 언급이 되죠. 네, 그래서 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파악을 하고 얼마만큼의 그 교육으로 인해서 효과적이었는가를 파악을 해보는 것이 바로 결과평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이것은 무엇이게?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교육훈련 방법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장소별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 즉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에 따른 장단점까지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버릴 구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훈련 내용을 한번 보면요. 직장 내 훈련을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 옆에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직장 내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직장 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이런 교육원 같은 데에 보내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직무로부터 분리시켜서 교육원 같은 데에 훈련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녀올게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2박 3일. 그래서 짐 챙겨가지고 교육원으로 떠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따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직장 외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뒤에 가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 언급될 내용들입니다. 자, 직장 내 훈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교육생의 수준에 맞춰서 실무와 밀착된, 여기에다 밑줄, 실무와 밀착된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자, 훈련으로 여러분 학습 및 기술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상사와 동료 간에 끈끈한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와 협동 정신이 여러분 향상이 된다라는 말편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낮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 그렇다면 맞아요. 이렇게 상사가 부하직원은, 그죠? 네, 상사가 우리가 동료를 우리 교육을 할 때도요. 사실은 수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각 팀의 부장이라든지 과장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교육 훈련을 하잖아요. 사내 교육을 하게 되면요.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다.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 아무래도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는 말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직장 외 훈련은 장점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직무와 분리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한다? 계획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교육 전문가들이 갑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여러분 고용을 해서 잠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려서 강의를 듣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영입하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교육 전문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벗어나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의 효과가 조금 더 증대된다, 이런 말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도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직장 내 훈련에 여러분 단점이라고 하면요, 일 잘하는 선배가 정말 티칭도 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수한 상관이 우수한 교사는 아니 된다, 아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업무를 굉장히 잘하지만 알려주는 것은 좀 미흡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작업과 교육 모두 소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직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팀장급이나 부장이 혹은 과장들이 이렇게 사내 교육을 행할 때 자신의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도 하고 교육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기는 조금 미흡함이 있겠죠. 일하면서 아주 꿀팁. 그런 전수는 굉장히 원활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전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시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혀지게 됩니다. 계획에 따른 그 순차적으로 따박따박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갑자기 직무를 행하고 있으면서 교육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훈련은요, 여러분, 그렇죠. 앞서서 여러분 어떻죠? 교육원이라든지 훈련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전문 강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자, 교육 훈련의 결과를 바로 직결해서 현장에 투입시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단점으로 꼽히죠. 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렇죠. 인력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직장 내 훈련으로서 도제 훈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도예가들이 막 이렇게 도자기를 비우면서, 그렇죠, 옆에서 막 수련하고 그러잖아요. 혹은 의사, 그죠? 의사, 교수님들 쫓아다니면서 밑에 전공의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받아 적고 어떻게 뭐 차팅 막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따라 적고 그것을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도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는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서 숙련공의 작업을 직접 보면서 보조하면서 기술과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말표현을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도제 훈련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직무 교육의 훈련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직장 내에서 여러분 뭐 한다? 생산적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되는 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무엇이다? 훈련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훈련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강의식 훈련을 할 수도 있겠고요. 비즈니스 게임이라든지 사례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내용이 또 무슨 내용인지 뒤에 가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대상자 동그라미 뭐요? 대상자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이요. 여러분 요즘에 통계론적으로 어떻대요?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그렇죠, 지금 이직의 그 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에게 바로 이렇게 입직 교육, 입직 훈련이라는 거를 시행합니다. 자, 이렇게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기업의 방침,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뭐 기업 문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입직 훈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거고요. 멘토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입 근로자들이 그렇죠, 기업에, 즉 조직에 처음부터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끌어줄 수 있는, 그렇죠, 후견인을 두어서
그죠? 행동의 준거 기준을 제시하고 대인관계의 개발을 시켜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멘토 시스템이다. 그래서 조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 시스템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재직자들은요, 여러분 뭐가 있다? 일반 근로자 훈련이라고 해서요, 이 각각의 계층별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과제를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해결 능력들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점으로 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근로자 훈련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조금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 감독자 교육 훈련부터 체크 포인트. 자, 감독자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요, 밑줄쳐 있죠. 현장 직접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일선의 감독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다. 체크. 자, 그들의 무엇을요? 업무를 감독하고 개선하는 능력, 근로자의 여러분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관리자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다. 포인트 주세요. 네, 그렇구나. 자, 경영자 하면요, 경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은요, 최고 경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입니다. 자, 따라서 기업 전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기업의 전반적인 관점으로서의 의사결정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말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뤄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육훈련 방법의 종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역할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롤 모델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특정한 역할을 맡기는 거죠. 왜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요, 너 엄마 해보고 나는 내가 딸 해볼게. 이렇게 역할 연기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기업에 훈련에 가보셨을 때는 너가 대표이사 해. 나는 일단 신입 직원 해볼게. 그죠? 이런 말표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여러분 바꿔서 행해보면서 그로 인한 여러분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직무순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직무를 어떻게 해보겠다? 순회시켜보겠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직무를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절한 소수인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요, 방출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방출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죠, 기업 문제 해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방출해 보는 것이죠. 자, 코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급자에는 그 강의실에 강사 역할을 역임한다라는 말표현에 포인트 주시기 바랄게요. 그렇죠? 그래서 상급자는 강의실에 강사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 모형을 기능케 하여 안내, 조직, 피드백,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액션 러닝 별표 쳐보실게요.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이다라는 것의 밑줄.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요? 이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즉, 액션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 표현을 쓰는데요. 행동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 표현을 써요. 왜 그러느냐? 경영 현장에서 성과가 직결되는 이슈 또는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면서 배운다라는 거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이다. 라는 말 표현하고 직결됩니다. 자, 액션 러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은요, 경영자 능력 개발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집단의 그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집단 속에 나 자신을 제3자의 입장으로 들여다보면서, 그쵸?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해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욕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훈련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인 바스켓법이라는 건 바스켓 안에 종이 쪽지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바스켓 안에 종이 쪽지를 펼쳐서 쓰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훈련을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게임이요, 여러분. 직접 모의 경험을 통하여 라는 것의 포인트. 직접 모의 경험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는요, 여러분 실제 사례를 통하여,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보통 판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이 판례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기업에 문제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에 따른 해결 방안은 어떨까요? 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피교육자의 판단력, 지식, 태도, 이런 능력들을 뭐 해주겠다? 향상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모델링법, 행동 모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행동 모델법 하면요, 가장 이상적인 행동, 밑줄. 자, 가장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룩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행동 모델링법, 행동 모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바로 함께 확인해 보면요. 교육훈련의 실시 계획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던가? 필요성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중 교육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맞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그라미 4번 올바르지 않네요. 브레인스토밍 이렇지 않습니다. 경영 현장에서 성과와 직결되는 이슈 혹은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여 개인의 조직의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밑줄 행동 지향적이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액션 러닝이라고 바꿔 놓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정답 4번이었죠. 그래서 자,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기준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로 비용과 편익을 따져봅니다. 이런 말표현이 항상 나오게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 4가지 중에 무엇이죠? 결과평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이 있다라면 요소 하나하나 다 가져왔을 건데요. 사실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 4가지의 내용들이 이처럼 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기에 내용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는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정답 몇 번일까요, 여러분? 결과평가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직장 내 훈련은요, 교육 전문가가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교육 전문가는요, 네, 직장 외 훈련에 적합한 설명이죠. 올바르지 않군요.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어디? 가장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하고요. 이를 계속 반복함에 따라서 행동 모델링법, 행동 모델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그렇구나. 자, 다음 중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개인과 집단의 팀워크를 발행해서 바탕으로 하여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여,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액션 러닝, 행동 지향적인 교육,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어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통계적인 얘기까지 이야기했었죠. 최근 입사 후 3년 후에, 3년 이내에
예,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무엇의 효과, 그죠? 뭐예요? 입사 초기부터 조직 내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입직 훈련, 그렇죠? 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동과 승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어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채우시면 되겠지만, 내 직무와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높은 단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나의 능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한다면 승진이나 이동을 고려해 주셔야겠죠. 자, 인사이동의 정의 들어가 있습니다. 수평적, 수직적 배치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수직적인 인사이동이라고 한다면 좀 높아지는 거죠. 승진, 승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변동 없이 배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구나. 자, 그럼 효과적인 여러분 인사이동의 원칙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적재, 적수의 원칙.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능력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사이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냐? 능력과 그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 배치해줘야 되겠죠. 인사이동을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또 평가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인재 육성주의.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네, 정기적인 배치 전환을 위하여 이 배치 전환을 통해서 인사 이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여 풍부한 경험을 축적시키고 능력을 향상시켜줘라. 이런 걸 인재 육성주의라고 얘기하겠다. 자, 균형주의라는 것은 특정 개인만 고려할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인사 이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사 이동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승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